이제 단어 파트, 형태소와 단어 파트 포인트 정리 한번 하고 가야겠지? 그지? 자, 우리가 음운 파트에서 음절하고 음운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음절, 음운은 뭐의 단위였냐면, 발음의 단위였어. 맞지? 소리의 단위였어. 소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였다면, 이제 형태소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는 뜻을 생각하면서 이제 요소를 판단해야 돼. 형태소의 정의가 뭐야? 뜻을? 그치. 얘는 뜻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는데 형태소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지. 형태소를 분석해서 이름 붙이기. 두 번째는 이 형태라는 게 나올 수 있고 독립문제로는 형태소는 근데 거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그냥 조건 찾으라고 할 때 언제든지 선지에 끼어 있는 것이 형태소라 생각하면 돼. 형태소 판단 잘못하면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 형태소를 명확하게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면 돼. 그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형태소를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형태소의 뜻이라고 하는 거에는 실질적인 뜻 이외에도 어떤 뜻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기능을 내주는 형식적인 뜻이 있다. 이거 많이 보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형태소 분석할 때 1번 우선적으로는 실질과 형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철수가 간 식당이 보였다라고 하면은 철수가 간 이은 식당 이까지는 쉬워. 이렇게 여기서 니은이 떨어져 나가는 건 알겠지? 근데 얘처럼 용언이 이렇게 복합적인 구조를 가졌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단은 그래 기본형이 뭔데? 보이, 다지. 기본형은 항상 어떻게 설정하라 그랬어? 주어를 가지고 설정하라 그랬어. 얘가 주어지 식당이지. 맞아? 그럼 보이다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야? 멋이 들어간 게 보이지. 근데 주의할 점은 이 어간에 해당하는 것도 복합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보에다가 뭐하기로 합해서 이각이라 합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요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형태수 분석이 되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형태소 분석의 시작점은 역시 용어의 기본형 설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단어 형성법을 물어봐도 기본형 설정하고 어간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품사를 따지라고 할 때도 기본형을 설정해서 용어인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형태소와 단어 파트에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둘 것은 나와 있는 표면적인 거 그대로 믿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설정해서 기본형을 설정해서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해 놓고 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형태소로 나눠놨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얘는 기본형을 설정해서 접근해 보면 얘는 보이었다와 같이 동그라미 세모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 그 중에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실질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항상 요 구도라고 했던 거 기억해야 돼. 모든 자립 형태소는 어디에 해당한다? 실질에 해당한다. 이건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것 중에서 별이 쳐지는 걸 찾아봤을 때 얘를 자립이라고 들어가면 자립 그리고 자립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맞아? 그래서 형태소는 기준에 따라서 실질 형식으로 자립성에 따라서 자립과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는데 맞지? 자립과 의존 형태소로 나눈다 했을 때 얘네들의 관계도를 형성해 보면은 모든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고 실질 형태소가 아닌 자립 형태소는 뭐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용언의 간만이 무슨 형태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실질 형태소지만 의존 형태소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로 정리하면은 우리가 형태소 분석이 수월하다는 거지. 정리. 제일 중요한 거라. 형태소라는 개념은 뜻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야. 한 문장의 형태소는 다층적으로 들어가 있어. 일단은 우리는 형태소로 나누라고 하면은 일단은 뜻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개놔야 돼. 쪼갤 때 제일 주의할 점이 용언이 다층적 구조로 가니까 용언에 주의해야 돼. 그렇게 나눠놓은 상태에서 이름을 붙이자면 실질성 유무에 따라서는 실질과 형식,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는 자립과 의존으로 나눌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자립이라는 건 문장 내에서 이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애가 자립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할 수 있어야 돼. 형태소 정리됐지? 그러면 이 형태소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 4번부터 할게. 이 형태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야. 이 형태. 이건 문제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애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늘은 나왔을 거야. 이 형태는 이자가 무슨 이자야? 다를 이자야, 다를 이자. 그러니까 형태는 모양이잖아. 동일한 의미 기능인 동일한 형태소가 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면 모양이 달라지는 관계를 이형태 관계라고 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이 변하는 이유가 주변 의문인 때문인 경우가 있어. 의문에 의한 이형태라서 의문어적 이형태라고 해. 예를 들어볼까? 앞말이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이가와 을을 같은 게 있지. 주격 조사고 목적격 조사인데 앞말이 자음이면은 이로 쓰이고 앞말이 모음이면 가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요것도 있어. 아라어라가 있어.
생각해봐. 먹 뒤에는 아라가와 어라가와, 어라가와. 근데 먹을 아로 바꿔서 막으로만 바꾸면 막어라 아니잖아. 막아라잖아. 그러니까 A가 와. 그럼 얘네들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동일한 형태소인데 앞에 있는 이 직전 음절이 ab음절을 직전 음절이라고 이야기하자. 직전 음절이 양성 모음이면은 양성의 형태가 오고 음성 모음이면 음성의 형태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방금 이야기했던 두 가지는 전부 다 뭐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의문적 환경에 의해서 모양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 형태는 이 형태인데 의문적 환경에 의한 이 형태다. 그래서 의문론적 이 형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의문론적 이 형태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끝까지 가봐. 형태소라는 것은 뜻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이 형태소가 모든 환경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쓰이는 건 아니라고. 모든 환경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쓰이는 형태소도 존재해. 사과 같은 거. 맞아? 근데 어떤 특정한 형태소들은 주변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니네가 옛날에 헷갈렸던 이나 하면은 주격조사 뒤에 보조사가 붙은 게 아니라 이나 자체가 보조사야. 그치? 사과나 먹자라고 하면 나가 붙잖아. 그치? 파인애플 뒤에는 나가 붙어? 파인애플 이나 먹자라고 하잖아. 나나 이나나 똑같은 형태소인 거야. 그래서 이 형태는 심심찮게 나오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한번 해볼까? 자, 오아하고 먹어하고는 아하고 어가 이 형태 관계인 거 보이지? 그럼 보아하고 하여는 이 형태 관계가 있을까? 여기는 아가 쓰였는데 얘는 여가 쓰였잖아. 하는 일이 달라? 같잖아. 얘네들도 이 형태 관계야. 근데 언제 여가 쓰일까? 하라는 형태소, 특정한 형태소가 올 때만 특이하게 아어 대신 여가 쓰이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규칙 활용이야. 불규칙 활용의 환경에서 우리는 여불규칙이라는 것은 앞말이 하로 끝날 때 뒷말이 아어 대신 여 형태로 쓰이지. 맞아? 그럼 얘는 변하는 이유가 의문 때문이야? 앞에 있는 형태소 때문이잖아. 이런 애를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하나만 이제 생각해봐.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자, 이 먹어하고 보여는 이 둘은 형태소 관계에 해당할까? 이 형태 관계에 해당할까? 기본형을 설정해 봐야 돼. 얘는 기본형이 뭐야? 먹다고 거기에 어가 결합했다 생각할 수 있지. 얘들아, 기본형을 설정하는 이유는 용언의 어간을 뽑아내기 위한 작업이라 생각하면 돼. 나머지가 어미니까. 보여는 기본형이 뭐야? 그치, 보이다잖아. 그럼 이 뒤에 붙어 있는 건 뭐야? 그럼 얘는 어고 어잖아. 그럼 얘네들은 모양이 달라? 같으니까 얘는 이 형태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생각해봐. 얘네들을 이 형태 관계라고 해버려.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나 형태론적 이 형태 알아. 맞아. 라고 해놓고 갑자기 얘네들도 형태론적 이 형태다라고 내버려. 보아와 하여가 형태론적 이형태 관계인 것과 마찬가지로 먹어와 보여도 형태론적 이형태 관계이다 이렇게 문제를 내버린다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전제 때문에 뒤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틀려.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야? 항상 문법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함께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속지 말고 앞에 있는 건 앞에 있는 대로 뒤에 있는 건 뒤에 있는 대로 따로 분석해야지만 우리는 오류가 안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형태소와 이형태라는 말 알겠어? 근데 이 형태소 이형태 할 때 다시 이야기하지만 2번으로 가자 이제. 용언 같은 경우와 형태소 분석할 때가 제일 헷갈리니 용어는 첫 번째 기본형을 설정해서 뭐를 찾아내고 어간을 찾아내고 이 기본형이 뭐야? 뛰놀았다는 의미가 변하면 안 돼. 그치? 뛰놀다잖아. 기본형을 설정해가지고 어간을 찾아놓고 근데 어간이 더 분석되는지 생각해봐. 뛰놀은 분석이 돼야 안 돼? 되잖아. 얘는 뒤에다가 놀이 되니까 또 나눠진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미는 어만 어미는 무조건 하나밖에 안 들어가. 관계 관형절 아니 그 뭐야 관형절 만들 때 긴 관형절 제외하면은 관계가 어마어미는 딱 하나만 들어가. 왜냐하면 얘는 기능을 더하는 애기 때문에 그래. 그럼 다 대신 들어간 애는 뭐야 여기서? 띠놀? 던이야.
그럼 여기서 나머지는 선어머름이니까 남은 게 뭐가 남았어? 앗이 남았으니까 얘는 선어머름이라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넘어서서 이제 이름 붙이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형태소 분석은 실질, 실질, 형식,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둘 다 자립성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얘를 우리는 이름을 붙이자라고 하면은 얘를 무슨 어미라고 하고 선어말 어미라고 하고 얘를 어말 어미라고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니네가 이해가 가는지. 그래서 용언의 형태소 분석은 귀찮더라도 뭐 설정하는 걸로 시작해야만 기본형 설정하는 걸로 시작해야만 기본형을 설정할 때는 항상 주어 플러스 기본형을 설정해야지만 오류가 안 나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기억해 놔야 돼. 여기까지 됐어?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근데 이 선어말 어미를 찾아놨더니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있어. 비슷한 위치에 전미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기본형을 설정했어. 형태소를 분석했어. 위에 있는 대로. 근데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야. 살렸다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럼 얘네 형태소 분석을 해봤더니 살 플러스 리 플러스 엇 플러스 다로 되더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실질, 형식, 형식, 형식에다가 나 가정했을 때 맨 뒤에 있는 것은 어말 어미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기본형이 뭐야? 살리다잖아. 그럼 어간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어간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어간 속에 들어가 있는 요 리는 지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지우는 순간 의미가 달라져 버려. 기본형을 설정하고 지울 수 없는 애는 의미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 그럼 다 지워봐. 생명을 살았다. 안 되잖아. 얘를 삭제했을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삭제가 안 되는 애가 있어. 형식 형태소 중에. 근데 엇은 지워봤자 소용 상관이 있어 없어? 생명을 살리다. 상관 있어 없어? 없잖아. 얘는 삭제해도 무관하다는 거야. 이렇게 삭제해도 무관한 애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미라 생각할 수 있고 얘를 선어말 어미라고 한다면 삭제가 불가능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전미사로 생각할 수 있고 전미사는 어간의 일부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용언에서는 낚시 걸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워낙 다층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형태수에서는 그래서 형태수의 개념하고 이 형태의 관계, 그리고 형태수를 실질 형식으로 자리 무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낚시를 걸고 어디에서 제일 헷갈리게 만드냐? 용언에서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용언에서는 기본 구도가 어간 하나에 어말음이 하나가 있고 사이에 선어말음이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주의할 점은 어간의 형태수 분석이 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라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형태수에서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형태소에서 첫 번째 할 줄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문장을 형태소를 기준으로 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형태소에 이름을 실질과 형식으로 붙일 수 있고 요거 중 자립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형태소들은 혹시 뭐가 있을 수 있으니 이 형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할 때는 특히 용언의 형태소 분석에서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형태소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나왔다 생각하면 돼. 여기 형태소와 이 형태소 파트에서 포인트라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되니? 이 이상은 너무나 어려워. 딱 여기까지만 나와. 됐나? 자, 1, 2, 3, 4에서 선생님 이거 이해 안 갑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싶은 거 있으면. 됐어? 자, 이제 5번으로 가도 돼? 자, 단어 형성법으로 가겠습니다. 단어 형성법에서는 이 구도가 가장 먼저지. 실질적 의미를 갖는 요소가 있고 형식적 요소를 갖는 아이가 있어. 그게 단어를 이루기 위해서 얘가 이 속에 들어왔어. 그럼 얘는 단어를 구성 요소 중에서 단어의 뿌리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이 형식적 요소가 이 속에 들어왔어. 그럼 단어의 뿌리가 아니라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단어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붙을 접자를 써서 접사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편의상 어근은 실질 형태소가 동그라미 쳤었으니까 우리는 동그라미 치고 접사에다 세모 치면서 단어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서 하나의 단어는 꼭 하나의 단일한 구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층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근 접사의 관계에 따라서 어근과 접사의 관계에 따라서 어근이 혼자 단독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혼자서 단어가 된다라고 해서 뭐라 부르고 단일 그리고 단일 어라고 부르고
어근이든 접사든 이것이 두 개 이상 들어간 것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 복합어라고 부르고. 근데 어근 근처에 앞이나 뒤에 접사가 들어가서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무슨 어라 부르고 파생어라 부르고 어근의 앞이나 뒤에 또 다른 어근이 들어가서 새로운 단어가 되는 것을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가 됐다라고 해서 무슨 어라 부른다고? 합성어라고 부른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론이었어. 거기서 포인트로 들어가 보면 단위로 합성어 파생어를 판단할 때는 가장 먼저 할 액션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야.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있으면 하나의 단어를 어떻게 나누고 생각하는 거야? 딱 반으로 나누고 생각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어? 네.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시작점인 기본 형설 정보도 시작이야. 왜? 단어 형성법을 따를 때 뭐는 배제하고 생각해야 돼? 어미는 배제하고 생각해야 돼. 어미는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위로 합성어 파생어에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용언이면 어감만 분석 대상으로 삼고 용언이 아니면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둘로 나눠봤을 때 그 나눠지는 그 둘을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한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둘로 나눴을 때 예를 하나 들어보면 비웃음이 있어. 가장 보편적인 사례로. 얘는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야 돼? 비웃, 비웃음이라고 나누면은 웃지 않는 거지. 그치? 비웃다? 라는 말이 있어 없어? 비웃다에다가 비웃다의 비웃에다가 음을 나누면 비웃는 행위라는 의미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얘는 안 웃는 게 아니라 비하하는 웃음이란 뜻이 아니라 비웃는 행위라는 뜻이 더 강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둘로 나누자면 의미를 생각했을 때 어디로 나눠지는 게 맞다는 거야? 비웃는 행위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게 맞으니 얘는 전미파생어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B에다가 옷이 또 나눠질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단파합을 따질 때는 여기까지만 따지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요거와 달리 코 웃음은 코 웃다가 있어. 그럼 얘는 코로 웃는 웃음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코 웃다가 없으니까 코가 떨어져 나오고 웃음이 옆에 붙는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걔가 웃에다가 음이 결합해 있으니 얘는 여기서 잘리는 게 직접 구성 성분이잖아. 그럼 얘는 파생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합성어라고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직접 구성 성분의 틀이라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단어 형성법은 형태소가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가 될 때 뭐가 어떤 구조를 가는지를 따지는 게 단어 형성법인데 그 단어 형성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판단할 것은 일단 단위인지 합성인지 파생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때는 직접 구성 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두 개를 나눠 놓은 게 선생님이 맨날 자료에서 이렇게 안 나눠놨거든. 용언인 경우는 기본형을 설정해가지고 달을 떼고 생각한다는 걸 주의하라고 넣어놓은 거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먹다, 치솟다, 먹이다, 뛰놀다. 그때 다는 어떤 영향도 준다, 주지 않는다? 안 준다. 뭐의 기준에서는? 단어 형성법 기준에서는 요게 되게 주의할 점이라 생각하면 돼. 이해하겠어? 그래, 직접 구성 성분은 한 단어를 둘로 나눈 거야. 어근 접사 기준을 둘로 나눈 거라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예뻤던 애 직접 구성 성분이 뭐야? 그치? 예쁘다니까 예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예쁘 하나밖에 없어. 더 나눠져, 안 나눠져? 그럼 푸짬은 직접 구성 성분이 뭐야? 푸시랑 잠이 합쳐진 거잖아. 물론 잠은 동그라미 세모 구조를 갖고 있는 또 나눠지는 애라고 생각하더라도 직접 구성 성분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단파합을 따지려 때 얘는 더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는 동그라미 구조니까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단일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얘는 세모에다가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구조니까 파생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단일어인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가 선지에 녹아 있잖아? 그럼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는 없어. 딱 한 단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생각하면 돼. 어근이 접산지만. 여기까지 됐어? 내려가도 돼? 자, 다음 페이지로 가봐. 응? 접사가 접미사의 상위 개념이지. 접사에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는 거지. 이해하겠어?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얘가 접두사. 그리고 뒤에 있는 얘가 접미사가 되겠지. 합쳐서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 불러? 접사라 부르는 거지. 두는 머리 두자, 미는 꼬리 밑자. 넘어가도 돼?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단어 형성법에서는 수형도 그리기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어. 수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개념 정리 오늘 안 하면 할 시간 없어서 하는 거야. 나무 숫자야, 나무 숫자. 아까 풋잠에서 봤듯이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눴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야. 맞아? 그거 주의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눴어. 근데 더 분류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봤을 때 계속 내려가는 애가 있다는 거야. 한번 해볼까? 잠볼 수형도 그려보면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누면 얘는 뭐가 돼? 잠, 보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또 나눠지는 게 있어 없어? 어떤 게? 잠이 자다에다가 미음으로 결합했으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그럼 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는 거야? 이건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내는 진술이지. 직접 써놔.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땡땡인 땡땡이다. 이 진술이 과거 10년 전에 이 진술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수영도 갔다가 그 이후로 내신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진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변형해서 정말 많이 사용한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 중에서 우리는 요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되는 거고. 맞지? 그리고 이 위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어디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라 불러야 돼, 잠보는? 직접 구조 중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라고 해야 되잖아. 그럼 오류는 어떻게 돼?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말해야 돼? 나들목은 나들과 목이 만난 거지. 목은 전에도 말했지만 터하고 유사한 개념의 어근이야. 장소란 뜻이야. 근데 나들의 나는 아웃이란 뜻이잖아. 밖으로. 들은 안으로란 뜻이잖아. 인이란 뜻이잖아. 어근 어근이야.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전체적으로 합성어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화 합성어 파생어 따질 때는 우리는 직접 구성 성분으로 따지지만 수용도까지 따진다고 가정하면은 이런 진술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하면 가장 단어 형성법의 기초 개념은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 어근은 실질적인 요소, 접사는 형식적인 요소. 두 번째는 어근 접사를 기준으로 해서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즉 복합어를 따질 때 직접 구성 성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는지. 직접 구성 성분을 인지하더라도 직접 구성 성분 중 하나가 더 다층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인지하는지. 요게 이제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어? 요 개념 알고 있어야 돼. 자, 다음 거 봐봐. 그럼 단어 형성법 가운데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이제는? 합성어 갖다가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은 이번 3학년 학평에서도 나왔고, 합성어는 무조건 종류를 기준으로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많고, 참고로 구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특히 통사, 비통사를 물어보는 이유가 복합적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 개념을 이야기하자면 비통사적 합성어는 통사적이지 않은 합성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통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문장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문장과 배열 구조가 맞지 않은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고. 통사적 합성어는 선생님이 뭘로 외우라고 했냐면 옛날에 덮밥, 뛰놀다, 그리고 구슬비로 외우라고 했었어. 얘네들은 왜 비통사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덮밥의 뭐나 덮이나 뛰놀다의 뛰는 문장 내에 혼자 들어갈 수가 있어? 어미 없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근데 어미 없이 이 단어 속에는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일반적인 문장 구조를 따르는 거야, 안 따르는 거야? 안 따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는 일단은 2번과 같이 앞의 어근이 어미 없는 어간이 혼자 있는 경우는 그냥 무조건 비통사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문장의 구조를 따지지 않으니까. 근데 앞에 어근이 만약에 부사인 경우가 있어. 척척박스처럼. 부슬비처럼. 얘 비자리 버근이긴 하지만. 걔가 뒤에다 뭘 꾸며? 부슬비라고 하면 체온을 꾸미고 있잖아. 일반적으로 부사는 체온을 꾸미는 구조는 체온 수식 부사가 있긴 하더라도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비통사라고 하는 걸로 비통사적 합성어는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학교 문법에서는. 다만 대학 문법으로 가면 이제 독서같이 한자 합성어 갖다 이야기하기도 해. 일다체글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통사적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는 우리 문장 구조에서 자주 생략이 되니까 이게 생략돼도 통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좋아.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요 네 개가 있어. 요 네 개 중에 비통사적 합성어가 뭘까?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그렇지, 얘는 비통사야. 왜? 부사 플러스 체언이니까 이 구조는 찾아볼 수 없으니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를 한 단계 더 나가면 방금 이야기했던 품사적 이 구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도 주의해서 받아야 한다 생각하면 돼. 비통사적 합성어는 일단은 통사인지 비통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합성어의 구조를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구조는 품사를 기준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뭘 기준으로 물어볼 수도 있냐? 성분을 기준으로 물어볼 수 있어. 앞서다 같은 앞에서다잖아. 부서 플러스 서술어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그럼 건널목은 건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기본형이 건너다인데 이 뒤에 리을이 붙어가지고 장소라는 목을 꾸미니까 통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건널뛰고 사람처럼 건널이라는 게 문장 내에 혼자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 그럼 날짐승은 통사일까 비통사일까? 얘는 통사야. 쌤 얘는 날다의 날인데 어간 혼자니까 비통사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 뒤에 리을이 붙으면은 유음이 반복되지. 리을, 리을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리을 하나가 의문의 변동에 의해서 탈락했다라고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탈락되는 것은 통사적이라고 불러. 선생님, 날이 언제 혼자 쓰이는데요? 나는 하늘을 날, 시간 이렇게 하면은 띄어쓰기가 돼야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혼자 들어갔으니까 이거 통사적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통사적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비통사같이 생겼어. 맞지? 그래서 항상 쌤이 하는 얘기가 뭐야? 이 앞에 있는 걸 떼서 문장에 넣어봐야 돼. 저거는 밥을 덮, 안 되잖아. 밥을 덮, 사람, 덮 사람, 안 되잖아. 근데 날, 사람, 되네?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생각하면. 됐어? 분소리는 그럼 뭐야? 이 파생어야. 통사, 비통사적 합성어할 때 가장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게 이것처럼 슬쩍 뭘 끼워넣는 경우가 있으니 파생어를 끼워넣는 경우가 있으니 파생어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그냥 지워놓고 시작하면 되는 소지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 요거까지 염두에 두면은 통사, 비통사에서는 틀릴 문제가 없겠지. 여기까지 됐어? 예, 날짐승은 날아다니는 짐승. 이번에 3학년 문제에서 길짐승이 나왔어. 날짐승은 날아다니는 짐승이야. 길짐승은 무슨 짐승인지 알아? 뱀이야, 뱀. 기어다니는 짐승이야. 그래서 이게 이번 3학년 문제에 나와서 정답률 10%밖에 안 나왔어요. 얘는. 15%인가? 그렇게밖에 안 나왔대. 그래서 길짐승 이제 학교에 낼 수 있으니까 이번 선생님들이 안 인식을 했잖아. 길짐승은 기 플러스 리을 플러스 짐승으로 얘는 어디에서 온 말이라 생각하면 돼? 기다에서 온 통사적 합성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날짐승, 길짐승은 예문을 따로 알아두는 게 좋아, 이제. 지금 문제 풀면 알겠지만 이 포인트 정리할 시기가 되면 이론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 구조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 얘가 문제가 돼. 이게 그 뜻이었어요? 라고 되게 많아. 이해하겠어? 자, 근데 합성어에서는 두 번째 뭐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대등, 종속, 융합합성어가 있는데 이렇게 잘라서 대등과 종속은 어근의 의미가 어떻게 되고 있는 합성어? 유지가 되는 합성어다. 얘는 어근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 합성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직접 구성 성분을 분석해서 합성어인지 확인하고 단어 뜻을 떠올려 봤을 때 어근의 의미가 주변 맥락에 의해서 사라져버렸으면 걔를 융합합성어라고 하고 나머지는 의미가 살아있으면 와가로 연결되면 대등이야. 근데 종속합성어는 A하고 B가 있다면 A가 B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느낌을 주면 종속합성어라 생각하면 돼. 이건 다시 정리되니? 합성어는 이 두 가지로 문제 낸다고 했어. 다시 포인트 잡아놔야 돼. 그럼 남녀는 대등이야, 종속이야? 융합이야. 얘는 대등이야. 남과 여자나 각각이잖아. 논일은 대등이야, 종속이야? 종속이지. 일은 일인데 논에서 한 일을 줄어들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종속이 된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바늘방석은 대등이야, 종속이야? 일반적으로 종속이야. 근데 만약에 지금 바늘방석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이 맥락에 의해서 얘는 진짜 바늘방석이 아니라 무슨 의미로 해석이 돼버려? 불편함으로 해석이 돼버리지. 이때 융합이 된다는 거야.
단어만 따로 주면은 얘는 대등 아니면 종속이라고 처리하는 게 맞아. 이해하겠어? 단어만 따로 주면은 종속이야, 대등 아니면 종속이야?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맥락 안으로 들어갈 때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요거 낚시 걸리면 안 돼? 작년 수능 특강에서 요거 갖다가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대등종속 융합 찾을 때는 고정관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 항상 맥락으로 줄 거야. 알겠니?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선생님 내신에서 안 주고 그냥 바늘방석이라고 내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때는 융합이라고 해야 되는 게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융합으로 가르쳐 준거 융합이라고 해야 돼. 특히 춘추 같은 게 그래. 춘추는 나이란 뜻이거든. 걔는 융합이야. 근데 생각해봐. 니네가 학교에서 춘추복이라는 거 있잖아? 그때는 봄가을이야. 대등이야.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 달라, 그건. 그러니까 원래는 맥락을 안 주고 내는 건 양아치. 맥락을 주고 냈을 때는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고, 수능에선 그래서 항상 맥락을 주고 내고, 복수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알겠니? 자, 그래서 단어 형성법에서 두 번째 합성어에서는 합성어의 종류가 문제로 나오고, 통사, 비통사에서는 비통사를 찾아내기와 어떤 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어근과 어근의 구조가 나온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대등종속 융합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의미 관계에 따라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융합합성어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등이든 종속이든이 어떻게 되는 거라 생각하면 돼. 맥락에서 의미가 바뀐다 생각해야지 오류가 안 나와.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생어 갖다 낼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로 파생어는 결국은 접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접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네개를 써보면 플러스 뭐만 주는 거, 의미만 주는 거, 플러스 품사에 뭘 갖고 오는 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 플러스 문장의 뭘 바꾸는 거, 구조의 변화를 갖고 오는 거. 그래서 시험 범위가 단어 파트일지라도 피동사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장 구조 바꾸는 건 피동사동밖에 없거든. 오케이? 그리고 플러스 얘를 A, B, C라고 했을 때 B와 C가 한 번에 일어나는 거. 알겠니? 요거를 찾을 줄 알아야 돼. 직접 구성 성분을 나눈 상태에서 전미 파생어인지 확인하면 돼. 접두 파생어는 거의 한정적 접사야. 어근의 품사를 판단해봐. 근데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같지 않으면 그럼 접사가 지금 뭐 한 거라 생각하면 돼? 품사를 바꾼 거라 생각하면 돼. 그거를 지배적 접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지배적 접사를 확산하면 품사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바꾸는 것도 얘처럼 문장의 구조를 변화주는 것도 역시 지배적 접사라고 한다는 거 그거 알아두면 좋고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거, 지금 이야기했던 A는 무슨 접사가 된다는 거야? 의미만 한정하는 접사로 한정적 접사라고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파생어는 그냥 끝난다 생각하면 돼. 솔직히 말하면 파생어는 단독 문제보다는 품사 문제야, 품사 문제. 품사 파악하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중에 지배적 접사가 결합된 건 1번일까, 2번일까? 지배적 접사가 결합한 건 1번이야, 2번이야? 일단 접사부터 찾아야겠네. 1번이야. 왜? 답이 붙기 전까지 어가는 뭐였는데? 근데 얘가 뭐가 됐어? 자, 봐. 접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품사를 모르면 이거 답을 못 찾아. 맞지? 품사 찾기는 기격수 나중에 할 거야. 넘어뜨리다는 넘어에다가 뭐가 붙어 있어? 뜨리가 붙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가 원래 동사였어.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의도가 가미된 것일 뿐 얘는 여전히 뭘로 쓰이고 있다 생각하면 돼? 동사로 쓰이고 있으니 지배적 접사가 가깝다는 거는 1번이라 해야 한다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니? 넘어가도 되니? 이제 이거에다 부연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의존명사, 부사, 관형사, 비자리, 머근에 해당하는 애는 띄어쓰기가 되는 애들과 얘는 반복적인 아이니까 얘네들이 어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하겠지? 특히 의존명사 주의해.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면은 얘는 마치 뭐 같지만 단위로 같지만 그라는 뭐와 관형사와 것이라고 하는 뭐가 의존 명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얘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얘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동그라미 플러스 동그라미의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합성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보통은 끝에 있는 거의 품사를 따라가거든. 맞지? 마지막에 있는 게 명사면은 그것은 명사일까? 얘는 대명사야.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것과 품사를 비교해서
품사 바뀌는 것도 여기 합성어에서도 낼 수 있다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 알겠니?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제일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음기지. 음기는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미사가 있고 어미일 수도 있어. 전미사라는 것은 얘는 명사를 파생시키는 거니까 품사가 뭐여야 하고 명사가 되는 거고 얘는 어미가 붙어 있으니 앞에 당연히 뭐가 있다는 소리고 어간이 있다는 소리로 얘는 여전히 품사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용언, 동사나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요 특성을 활용하면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 꿈이라는 게 있어. 꿈을 꿈이야? 그럼 얘를 꾸미는 거는 많이가 어울려? 많으니 어울려? 이걸 꾸미려면. 얘가 어울려? 그렇다는 건 얘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거야? 그럼 얘는 체언이란 소리야? 체언이라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미음은 어근이라는 거야? 접사라는 거야? 어근이 아니라 접사라는 거야? 어미라는 거야? 접사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꿈은 꿈을 꿈 했을 때 꿈을 많이 꿈이 어울려? 꿈을 많은 꿈이 어울려? 많이가 어울려? 그럼 얘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뭐란 소리야? 용언이란 소리야? 그럼 용언이면은 뒤에 붙어 있는 미음은 뭐가 된다 생각하면 된다고. 어미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관용어의 수식을 받으면 체언,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용언, 용언 안에 있는 거 어미 이렇게 생각하는 이 루트를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 됐니? 재미있는 달리기 경주에 참가하기 위하여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기는 어미일까 접사일까 그럼? 재미있는 달리기의 기는 어미일까 접사일까? 그래, 접사가 된다는 거야. 왜? 얘가 명사니까 지금 뭐의 수식을 받는 거야?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거니까. 매일 달리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는 어미일까 접사일까? 부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용언이니까 어미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참가하기의 기는 어미일까 접사일까? 여기는 참가하기의 기는 어미일까 접사일까? 어미야. 왜? 부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어미가 된다는 거야. 요거 되게 중요해. 내신에서 꼭 나와. 많이 낚이거든 애들이. 이때는 얘처럼 앞에 있는 꾸며주는 말이 없으면 니네가 그냥 편한 걸로 우리가 관형어도 만들 수 있고 부사어도 만들 수 있잖아. 맞아? 이런 것을 연결해가 답을 찾으면 되는 게 여기까지가 단어 형성법 파트였다 생각하면 돼. 자, 지금 본 데까지 이거 놓쳤습니다. 질문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있나? 넘어가도 되나? 예, 넘어가겠습니다.